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여러분과 또 한 번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입니다. 자, 박물관이라는 장소는 이미 발굴된 모든 것들을 전시하는 장소이지만 그곳을 잘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하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발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대형 박물관 로제타 스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라는 어떤 제목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박물관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미 발굴된 자료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유물은 하기 이전에 땅 속에 묻혔을 때와 똑같이 박물관에 묻혀 있는 그런 유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저희들이 한번 박물관, 세계 유수한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시간으로 대형 박물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박물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지점에 딱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유물,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이 엄청난 박물관인데 그들이 이것은 제일 중요한 유물이다, 정말 우리의 자랑과 같은 유물이다라고 내세우는 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스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말씀, 세계적인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실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로제타 스톤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로제타 스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실증할 수가 있냐면은 로제타 스톤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상형 문자들, 전에는 상형 문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제타 스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실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제타 스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이런 사람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역사성을 가집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오래전 기록이에요. 너무너무 오래전 기록이라서 그것을 가지고선 실증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와 상응하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상응하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성경은 보통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3,000년 또는 4,000년 이전의 어떤 역사이거든요. 그 역사를 마치 오늘의 역사와 같이 실증하기라고는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자들 그리고 이미 박물관에서 발굴되어졌었던 많은 자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미 발굴했던 발굴 결과가 보존되어 있는 박물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정말이야? 정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었을 때 어느 박물관에 이러한 유물이 있고 그 유물의 근거에 봤었더니 성경의 말씀이 이와 같이 실증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시킬 수가 있지 않겠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
모든 어떤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는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하는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볼 박물관은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이에요.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물관이 어떤 박물관이 있나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 아니면은 뭐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모 박물관, 이런 박물관들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성소시대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자, 유럽의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성소시대 유물이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먼저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중동 지역을 식민지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는 자, 중동 지역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많은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자,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의 박물관에 보게 되면은 성소시대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현지에 있는 박물관보다 바로 대형 박물관이나 르브르 박물관에 훨씬 많은 성소시대 유물이 있는 것도 바로 식민지 통치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들이 식민지 통치를 할 때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 뭐 물건들을 샀던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지인들이 유물의 가치를 모를 때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자면은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버가모 지역에 가봤더니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돌무더기가 보통 돌무더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왕한테 자, 이거 우리가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냐 했더니 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귀한 유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 무너진 돌무더기가 왜 비싼 가격에 살려고 하지? 하면서 자, 우리가 기차까지 놔줄 테니까 자, 아주 너희들 편하게 이거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버가모의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고요. 자, 그 버가모의 사탄의 권자 제우스 신전은 독일의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대로 잘 원형이 복구가 돼가지고서 예전에 요한계시록 당시의 어떤 그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지의 사람들이 유물의 가치를 모를 때 구입을 해가지고서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물의 가치를 어떻게 알게 되었었냐면은 성서신학과 더불어서 당시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는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같은 이런 학문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문들이 발전되면서 자, 딱 봤었을 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귀한 유적이에요. 근데 현지인들이 봤었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그것을 구입해서 자,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보다 오히려 유럽의 박물관에 훨씬 더 많은 성서시대 유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서시대 역사를 실증할 유물들이 많은 박물관이 어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와 같이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지역을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박물관은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버킹엄宮에서 하고 있는 근위병 교대시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타워 브리지 뭐 이런 거 누구든지 다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 박물관 가보셨나요? 라고 하게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은 가봤지만 대형 박물관은 글쎄 안 가봤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우리가 꼭 봐야 될 장소, 꼭 봐야 될 장소에 이런 박물관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두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박물관의 중요 유적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라게 되면 아, 바로 이 유적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증명이 되어 있었고 또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구나라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자, 르브르 박물관은 오히려 우리가 성서시대 유적을 보기보다는 모나리자 보려고 아니면 밀로의 비너스 보려고 많이 가고 있죠. 여하튼 모나리자도 보시고 밀로의 비너스도 보셔도 좋습니다만은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성서시대 유물들도 꼭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소한 박물관이네요.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페르가몬 하게 되면 뭐와 비슷하나요? 페르가몬, 버가모이죠. 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었던 버가모 지역에서 발굴되었었던 제우스 신전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 바로 독일 페르가몬 버가모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베를린에 가시게 되면은 브란덴부르크의 문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훔볼트 대학 옆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꼭 방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터키에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이 있어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소피아 성당 옆에 있어요. 근데 소피아 성당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경하시는데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은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는 히스기야 때 만든 실롬 석비란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거기다 기록해놨던 실롬 석비가 여기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안 가보고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시나요? 성수시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탄불에 갔을 때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꼭 들르시라는 말을, 자, 또 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얘기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게 되면 국립박물관, 여기 이스라엘에서 발굴되었던 정말 중요한 유적들 많이 있거든요. 다윗의 역사성이 없었을 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딱 발견되어 있는 텔단 석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성서시대 유물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고라신에 대해서 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함부로 말을 얘기했을 때 모세의 자리가 무엇인지, 고라신의 어떤 그 모세의 자리가 이스라엘 고고학 국립박물관에 보게 되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박물관을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재미있는 박물관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이집트의 고고학 박물관은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 사이에 우리가 성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유물들이 지금 많이 묻혀져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100% 있는데 너무도 그 자료가 많아서 너무도 많은 어떤 그런 그 유물들이 묻혀져 있어가지고서 찾기는 어렵겠지만 거기가 제일 많이 있다라고 누구든지 확신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의 지하 창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창고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발굴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분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를 보내려면,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를 보내려면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을 보내야 된다라고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정도로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바로 창고 말고 일반에게 공개된 어떤 장소에서도 정말 중요한 성서시대의 역사성을 밝힐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유물들이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도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성서시대 역사를 실증하는 어떤 그런 여행을 떠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 박물관을 얘기했으니까 대형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대형 박물관은 1759년에 개관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개관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개관할 때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했던 사람이 공짜로 그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무료로 기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료로 기증했으니까 이 귀한 유물을 모든 사람들이 돈 없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여기를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국에서는 박물관법이 입법이 돼가지고서 대형 박물관은 입장료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료로 가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대형 박물관에는 각 나라, 일본관도 있는데 뭐 다른 나라 관도 있지만 한국관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관에는 정말 대단한 유물이 있냐? 아니, 허접한 유물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영국이라고는 먼 나라에서 한국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래 한국관도 있네 하면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장소, 그 한국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유럽 지역이나 세계의 많은 어떤 박물관을 가봤는데 성서 시대, 특히 구약 시대의 유물들, 구약 시대의 역사를 실증할 수 있는 유물들이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뭐 두말하지 않고 대형 박물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르브르 박물관의 유물 수는 훨씬 더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성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들이 가장 많은 장소는 대형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영국, 런던을 방문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필수 코스로서 여러분들이 꼭 방문해 달라라는 어떤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대형 박물관 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뭐 고풍스러운 어떤 위치에 있고요. 또 여기 이 박물관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정말 여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자, 보기 쉽게 정말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또 그리고 뭐 그리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스의 어떤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갔었던 약탈한 것이죠. 가져갔었던 그런 어떤 그 많은 조각상들도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시대의 유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성서 시대에 국한하겠습니다. 성서 시대 유물들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로제타 스톤이에요. 자, 로제타 스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방탄 유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박물관의 어떤 그런 관람을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에 들어간 사람은 이거 안 보고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가장 뭐 우리가 자랑하는 유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높이는요 1.25m 정도 됩니다. 자, 위에 세워졌지만 높이는 1.25m, 길이는 70cm, 두께는 28c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어떤 비석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깨어진 흔적들, 깨어진 어떤 조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고 정말로 왜 이것이 성서 시대의 어떤 역사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유물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 글자가 서로 다른 언어가 세 군데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요 윗부분은요,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 중간 부분은 이집트의 민간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 개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금방 자, 상형 문자가 해독이 되기 전에 상형 문자는 무엇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형 문자와 이집트 민간 언어와 헬라어가 모두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헬라어를 통해서 상형 문자와 서로 대비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마침내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만들었던 그 유물이 바로 로제타 스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수많은 상형 문자들, 자, 전에는 뭔지 몰라서 자, 사람들이 그냥 좋은 돌에다가 뭐 그림 그려놨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역사 기록이었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었었고 또 그중에서는 이집트와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성을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발견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제타는 어디 있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자,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알렉산드리아 가장 지중해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 바로 옆에 로제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로제타에 가보게 되면요. 자, 로제타 스톤 방금 봤던 것이죠.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발견된 것이고 이거 우리 거야 라면서 가장 도시 중앙에 자, 로제타 스톤의 모형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로제타 스톤이 언제 발견됐냐면 나폴레옹의 침략 때 이것이 발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789년도, AD 1789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뒤인 1799년에 로제타에서 로제타 스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침략하게 되면 제일 위에 알렉산드리아 같은 항구 도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나일강 하구 지역에 있는 도시였던 로제타에 가봤더니 거기서 웬 돌이 발견됐는데 여러 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제타 스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는 보물창고잖아요. 이 당시에 식민 통치를 하려고 했던 서구 열강들이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서로 뭐 한마디로 누가 침략하냐라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양대 강국이 이집트를 동시에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의 어떤 그 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로제타 스톤은 프랑스가 발견했는데 나중에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은 대형 박물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국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거야 하고 가져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영국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거 잘 번역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다시 그 해독을 했냐면은 프랑스의 언어학자였었던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형문자를 해독해서 마침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발견은 프랑스가 했고요. 또 영국이 그것을 가져갔고요. 그랬는데 번역을 못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번역했고요. 바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형문자를 해독했을 때 제가 이집트에서 샀던 상형문자 알파베트 모음이에요. 자, 그중에 일부만 제가 소개하게 되면은 상형문자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표의 문자, 뜻을 나타내는 우리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표음 문자, 우리 한글과 같이 음을 나타내는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곳마다 각각의 음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쉽게 보기 때문에 이거 하루만 공부하게 되면 상형문자를 읽을 수는 있어요.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읽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숫자는요, 1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10은 이와 같이 표시하고요. 뭐 100은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형문자를 여하튼 다 해독을 했습니다. 해독을 하고 났더니 나중에 봤더니 와, 별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베니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자, 이 하나의 벽화예요. 자, 봤었을 때 우리 봤었죠? 자, 꺾어진 게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일자가 한 명이 7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7명, 여기 그게 나와 있어요. 자, 37명의 가나안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왜 오고 있냐면은, 자, 이집트에 왔는데 눈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라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뭐 37명이란 거 이것 때문에 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인데 성서시대에 성경에 나왔던 사람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모습을 실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실증할까요? 이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눈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 옷 입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왔겠죠? 자,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요? 이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당시에 입었었던 뭔가요?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채색 옷 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떠오를까요? 우리는 요셉이 떠오르죠. 야곱이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채색 옷 하게 되면 자꾸 뭐 색동 저고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채색 옷은 그것이 아니라 이 옷이에요. 자, 요셉이 입었다라고 하는 채색 옷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멋진 이렇게 예쁜 칼라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남자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됐겠죠. 자, 이게 어린애가 입었던 어떤 모습으로서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채색 옷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채색 옷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은 메르넵타라는 왕의 석비예요. 자, 메르넵타 왕의 석비이고 또 이것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 로제타 스톤으로 말미암아서 해독이 됐습니다. 해독이 되고 쫙 읽어봤더니 메르넵타라고 하는 라암셋 2세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된 다음에 자, 원정을 떠나요. 어디로 원정을 떠냐면 가나안 지역과 시리아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고 거기 있는 왕들을 차례로 점령한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르넵타 석비였었다는 겁니다. 비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황폐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기 빨간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만져대가서 여기만 벌써 어떻게 기름칠돼 있죠? 사람 손때가 묻으니까 손대지 마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기는 사진을 찍어도 표시가 안 돼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황폐케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근거가 되죠. 어떤 증거가 될까요? 바로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메르넵타는 주전 13세기 왕이거든요. 주전 13세기 이스라엘은 남들이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정착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은 절대로 주전 13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성서시대 역사의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최초로 외부 문헌에 언급되고 있는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이집트의 잠언과 이스라엘 잠언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봤더니 그래요. 이집트 역사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 메르네타 석비에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 문명이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도 분명하게 수많은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상형 문자를 해독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무도 중요한 자료예요. 근데 이거 어디에 있다? 영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반환 요구 1호 유물이 뭐다? 바로 이 메르네타 석배예요. 돌려줘 하면서 이건 어느 사진이냐면은 이집트 고각박물관의 제일 앞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거 내놓고 이거 우리 건데 영국이 가지고 있어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로제타예요.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집트는 가장 귀한 유물이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로제타 스톤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 해독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연구의 신교를 이루게 되고요. 또 성경은 이집트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실증 보완하는 많은 역사적 증거를 해독해낸 공헌이 바로 로제타 스톤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끼쳤었던 로제타 스톤을 꼭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유물들을 아울러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형 박물관 두 번째 시간으로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